사회, 조선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신분제도가 있었죠. 자, 법적으로는 양인 아니면 천인이에요. 이거를 양천제라고 불러요. 무슨 제? 양천제. 근데 실제로는 양인, 천인 요 구분 외에도 양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높이 쳤던 신분을 양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려는 귀족이라고 했다면 조선은 양반들의 사회란 말이에요. 양반들이 이끌어가는. 양반은 원래 고려 때부터 있었던 말인데 문반, 무반, 그러니까 붓을 든 문반과 칼을 든 무반 해가지고 그 두 그룹을 가리키는 표현이 양반이었는데 조선시대 오면서 양반이 그냥 지배층을 대변하는 명사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양반이 제일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금을 내주면서 나라를 운영될 수 있게 만들었던 평민들을 항상 상자 써가지고 승민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였지만 실제로는 양반과 상민이 중심이 된 무슨 제로 운영이 됐다? 잔상제로 운영이 됐다. 가끔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뭐 신분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뭐 결혼할 때 저 유학자들이나 성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상의 법도를 어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반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배웠죠? 반상할 때 반이 누구라고요? 무슨 반? 양반. 상은 누구라고요? 상민교. 이 상민이 곧 이제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막대한 경제력, 과거 음서 청거를 통해 정계 진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합격해야지만 고위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 중류라고 불리던 계층이 이제 명확하게 딱 그 직능이 구분되면서 중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중인도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말단 지배층이에요. 저 위에 지배층들은 다 양반들이고 예, 그 말단 지배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지방에서 이제 그 이방 역할하던 사람들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고 세금 거두는데 앞장섰던 향리들 이런 사람들을 이 대표적인 중인이었고 이 사람들은 보통은 잡과에 응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의사가 된다든지 혹은 통번역에 종사하는 역관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인이요. 대표적인 역관 집안 장희빈이 있다 그랬죠? 역관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서얼들 중요하죠. 서얼은 서자와 얼자의 합성어죠. 서자와 얼자의 공통점은 누구의 자식이다? 첩의 자식이다. 여기서 서자는 엄마가 양민, 엄마가 평민, 상민인 경우에 얼자는 엄마가 노비인 경우에 엄마 신분이 양빈이면 서자, 엄마 신분이 천빈이면 얼자. 안 되죠. 문과는 이제 조선시대 가장 고위관직으로 나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그 관문인데 여기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서자가 문과 응시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학문 때문에? 성리학 때문이죠. 성리학은 구분하는 학문이라 그랬죠? 적자, 서자 있으면 누구만 높이 친다? 적자. 서자는 저 아래라 그랬죠. 자, 상민들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땅을 가진 사람들을 자작농.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작농. 수공업자들은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 상인들은 이제 물건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겠죠? 상인들을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낮게 봤다고. 자, 이런 경제관은 농본상말이라고도 해요.
농업은 근본이고 뿌리고 상업은 무슨 업이다? 말업이다. 마지막. 저 최하다. 신부는 평민, 상민인데 하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량, 역천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나와 있죠? 수군. 왜 이순신 장군 우리 수군 떠오르는데 이순신 장군은 과거 시험 급제한 무관 그 벼슬아치고 자, 뭐 배가 움직이려면은 배 그 노를 젓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이 노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수군 일이 특히 고됐다 그래요. 뭐 여기 관청의 잡일을 담당하는 조례, 나장, 일수, 봉수군. 자, 이런 사람들을 칠반 천역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부는 평민인데 하는 일은 천민이 하는 일이었다.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신량 역천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이제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다수가 노비였죠? 노비들은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고 물건 취급을 받았다. 이 노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머슴이라고 부르죠? 머슴. 고려시대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려시대 백정.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죠? 자, 근데 조선시대 와가지고 백정은 도축업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돼요. 그럼 고려시대 도축업자는 뭐라고 불렀죠? 화척이라고 불렀죠? 조선시대 이제 도축업자를 백정이라고 부르죠. 조선시대에 왕실 사람들이 아프면은 내의원의 어이들은 다 남자예요. 서준도 어이였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남자들이 보통 진맥하고 치료를 하는데 가끔 왕실의 그 어른 중에서 왕비들이나 대비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리학 유교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돼도 자, 이렇게 얼굴 보고 마주 앉거나 하는 것들을 다 꺼려했단 말이에요. 남자랑 여자는 유별하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남자 모습, 여자 모습이 갖춰지고 성인이 되면 항상 같은 공간에 이렇게 얼굴을 맞댄다거나 이렇게 뭐 살을 노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금기시했어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봤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어디 외출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장옷이라고 해가지고 얼굴만 빼꼼히 내놓고 대부분 다 가렸죠. 이런 거 목이나 이런 팔이나 이런 걸 전혀 노출을 하게끔 시키질 않았다고. 그래서 아무튼 대비나 왕비나 왕실의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아프면 보통은 남자 의원들이 진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왕비가 아이를 낳거나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 살이나 이런 것들 다 보여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의사이면서 궁녀였던 여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의녀라고 불러요. 근데 의녀는 양반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천인들 천인 취급을 받았어요. 뭐, 네. 그렇게 해서 이 의녀들이 있었고, 이 의녀들이 일하는 곳을 이제 내의원 혹은 해민서 이렇게 불렀다. 자, 노비들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비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비냐에 따라서 무슨 노비랑 무슨 노비로? 공노비, 사노비로 나뉘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주인이랑 같이 사는 노비들은 뭐 이병노비나 솔거노비 이렇게 불렸고, 주인이랑 따로 거주하는 노비들을 외거노비라고 불렀어요. 이 외거노비는 주인이랑 따로 사는 대신에 주인 집에다가 주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바쳐야 돼요. 자, 이거를 신공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노비가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거를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요? 신공. 네, 몸신자예요. 몸으로 바치는 조공 이런 뜻이에요. 근데 꼭 몸으로 때우는 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인이 뭐 곡식 얼마를 바쳐라. 그럼 그걸 바쳐야 돼요. 조선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들 이제 혹은 그 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는 환곡제. 요거는 관에서 운영했던 거고
좀 부유한 동네 주민이 이제 이자 좀 더 많이 받고 운영했던 그런 환곡을 사창이라고 불렀어요. 환곡과 사창이 있어. 조선판 주민등록증, 태종 때 발행하기 시작한 무슨 법? 호패법. 오가 작통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아무튼 이거 왜 묶어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만약에 한 집에서 만약에 그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못 견뎌가지고 다른 마을이나 아니면 산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은 나라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제하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는 무슨 법이 시행되게 됐다? 향자 들어가면 다 이거 뭘 뜻한다 그랬죠? 시골, 지방을 뜻한다 그랬죠. 그죠? 지방의 사또가 과거 시험 합격한 다음에 배치를 받으면 사실상 왕이라 그랬죠. 이 사또를 견제할 만한 사람들은 암행어사 정도인데 암행어사 맨날 맨날 와요? 어쩌다 한번 오고 심지어는 뭐 어떤 고을은 이게 랜덤이라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암행어사가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을에 임명된 관리들은 견제할 그 감시하거나 잘못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자, 그래서 사또들이나 향리들이 잘잘못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 유향소나 향회 같은 기구들이 있었어요. 이 유향소나 향회는 전직 관리들, 은퇴해가지고 고향으로 와 있는 관리들이나 혹은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양반, 유생들, 향안, 그리고 조광조 때 보급된 뭐가 또 있었어요?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이웃마을에 저 양반집 누구 집 딸과 양반 또 누구 집 아들이 밤에 맨날 몰래 몰래 만나요. 그래서 손도 잡고 연애도 하는 거예요, 밤에. 자, 이거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은밀하게 이렇게 몰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허용이 되는 일?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원래 남녀끼리 만날 때는 유교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도 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님이죠. 자, 부모님 의지에 따라서 부모님이 정해준 집안과 집안 대 집안으로 약속을 해서 맺어서 이제 같이 사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자, 남녀 둘이 좋다고 막 자기들끼리 몰래 먼저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손을 잡거나 연애를 하거나 자, 이런 행동들은 유교윤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남녀 욕구가 있으니까 몰래 몰래 해요. 그러면 이거를 경국대전에는 어떻게 처벌하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저기 저 한양에 있는 그 경국대전 법대로 저 지방 부산에 있는 곳에서까지 이걸 다 적용시키려면 너무 멀죠. 그래서 그 부산에 사는 마을 그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 시골의 약속, 지방의 약속을 뭐라고 한다? 향약이라고 한다. 자, 서원이란 교육기관 기억나죠? 요거 중종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공자, 맹자, 주자 이런 사람들을 제사 지내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공간, 서원이라고 부른다. 서원은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사립이죠, 사립. 그럼 국립은 성균관이 있죠? 국립교육기관 성균관 안에도 제사 지내는 공간, 교육하는 공간이 있다 그랬죠? 성균관대학교 가보면 지금도 성균관에서 제사 지내는 공간 대성전이랑 교육하는 공간 명륜당 이런 곳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성균관 대학교 안에도. 농민 조직으로는 두레나 향도 같은 조직들이 있었다. 농사는 혼자 못 지어요. 예를 들면 김씨네 논을 이제 모내기를 했어요. 이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씨네, 이씨네, 박씨네가 다 모여서 도와줘요. 그러면은 김씨네 논만 농사가 된 거죠. 그러면 그거 다 끝났으면 허씨네 논 가가지고 농사 지어주고 이씨네 논 가가지고 농사 지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 노동 조직을 뭐라고 부른다? 두레라고 불러요. 뭐 오늘날도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엄마들끼리 김장 담그거나 그다음에 김장 담궈가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나누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포맛이 이렇게 부르게 돼요. 향도는 원래 이 향나무가 어느 종교를 상징한다 그랬죠? 불교죠, 불교. 향나무 같은 것들 갯벌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묻어놓고 소원 비는 게 이제 그 매향인데 이 매향 활동을 하는 집단을 향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향도가 이제 고려 망하고 조선 들어선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농가에 남아요. 근데 이 향도가 이제는 불교적인 성격보다도 같이 모여가지고 농사를 같이 하는 조직으로 좀 변해요. 자, 조선 후기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쳤어요. 양난이라고 한다 그랬죠. 외란과 호란. 양난 이후에 조선 사회가 좀 달라져요. 자, 키워드를 딱 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요 두 글자예요. 뭐다? 조선 후기 사회 변화, 흐름을 나타내는 두 글자. 키워드 뭐예요? 동요. 동요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양반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요. 양반은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도 응시할 수 있고 항상 높은 대접을 받는 최고 신분이죠. 너도 나도 양반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너도 나도 양반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양반이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관직을 공명첩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삼대조 할아버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위조하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불법이라고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적혀 있는 이 문서를 무슨 뭐라고 부르죠? 국보 같은 것들을 위조하거나 관직을 그쵸 사고 파는 거 매관 매직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관직 매매, 매관 매직. 점점 양반은 늘어가요. 근데 찐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 옆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고 이조판서, 병조판서 하는 그 진짜 높은 관직에 갈 수 있는 정말 그 양반 가문의 양반들은 조선 전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걔네 하던 애들만 하는 거예요. 전체 인구 100%라고 치면 한 1%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양반들이 진짜 찐 양반들, 그 양반들을 권세 있는 양반이라고 해서 권반이라고 부르고, 자, 그 밖에 무늬만 양반. 뭐, 예를 들면은 4대조 할아버지까지는 과거급제해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나갔는데, 자, 그 아래로는 과거급제자가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농민들과 다를 바도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굶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양반들도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골에 눌러 앉은 양반들을 향반, 혹은 권력 다툼에서 환국 이런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린 잔반들도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반층도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조선 후기에는 점점 양반 숫자가 법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데 양반들은 세금을 보통 낸다 그랬나요? 자, 세금을 땅을 가진 경우에 내긴 내는데 자기들이 내지 않고 소장농들에게 전가를 하거나 특히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간다 그랬죠.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안 대는 그 특권 계층 양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조선 정부의 곳간 그 재정은 점점 안 좋아졌겠죠? 세금 거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상황이죠. 자, 이 중인 중에서 우리 특히 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역관이랑 서얼들이에요. 자, 장희빈네 집안 얘기부터 해가지고 역관 얘기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자, 외국 나가는 게 흔치 않던 시대에 해외여행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 그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말, 네. 이 말을 통역 번역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보도 가져오고, 자, 물건 같은 것들도 가져와서 팔고, 뭐 사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다 그랬죠? 이 역관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경석은 나중에 누구 밑에 가서 배우냐면 그 박규수라는 사람 밑에 가서 배워요. 이 박규수는 할아버지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남박씨 세도 가문 중에 하나였던 가문인데 이 박지원은 영조 때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서 초시 처음 보는 시험 있죠. 오늘날로 치면 수능 같은 시험. 여기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박지원의 답안지를 영조가 보고 야, 괜찮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복시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오면 내가 크게 쓸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박지원이 초시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또 할 뭐 공부해야 돼요? 복시 공부해야 되죠. 자, 근데 공부 좀 하다가 복시 시험이 열렸을 때 시험을 보러 갔는데 박지원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렬로 사람들 쭉 앉고 그 종이를 주죠? 시험 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먹물을 찍어가지고 붓으로 여기다가 답안지 문제 나오면 그걸 이제 보고 논술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박지원이 시험장에 들어간 다음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자, 시험지를 어떻게 해서 냈다고요? 백지로 넣었어요, 백지로. 자,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그래요. 박지원이. 어, 어, 연암 박지원.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아예 포기해요. 네. 자, 몰랐을 리가 없죠. 이 사람 아까 초시에 자원급제했다 그랬죠. 이 초시도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초시는 오늘날로 치면 수능 시험이라 그랬죠. 수능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 본다면 이제 대학 갈 자격이 생기잖아요. 잘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자기 평생 잡이 될 수 있는 높은 벼슬이나 관직을 얻으려면 요즘에도 공무원 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죠.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시험. 그러니까 초시가 수능이라면 복시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같은 그런 시험인 건데 가가지고 그냥 백지를 낸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과거 시험장 안에 요 무렵부터 여러 부정행위 그리고 관직에 일단 나아가면 노론, 소론, 남인 당파가 하나 결정이 돼가지고 평생 그 당파를 위해서 자, 그 반대 당파를 공격하고 그 당파 싸움이나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박지원이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박지원은 대신에 과거를 포기하고 이때부터 뭘 했을까요? 자기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쓰고 박지원이 또 한시를 많이 썼다 그래요. 워낙 또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한 건데 그리고 이 박지원은 일찍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오랑캐 어느 나라 청나라 있죠. 청나라 황제들이 원래 그 만주족들이잖아요. 자기네 고향이 여기 만주죠. 만주는 조선에 비하면 더울까요? 추울까요? 춥죠. 왜 추워요? 위도가 더 위잖아요. 춥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추위에는 강한데 이 청나라 황제들이 더위에는 약해요. 근데 이 북경은 청나라가 새로 수도로 삼은 곳인데 여기가 너무 더워요. 청나라 황제들한테는. 그래서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만 되면 만리장성 북쪽에 열하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느 동네? 네. 이 열하에 가가지고
여기서 소위 말하는 피서를 해요. 피서. 피서가 뭐죠? 그러니까 서가 더위 서자거든요. 더위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휴가 가는 거 바캉스를 피서라고 하죠. 청나라 황제들이 피서 가는 그 행궁이 있는 곳이 열하예요. 이 열하를 박지원이 가요. 그리고서 여기서 그 조선 사대부들이 무시하던 오랑캐들 뭐하고 사는지를 낱낱이 적어가지고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박지원이 적어온 무슨 일기? 열하일기예요. 박지원은 양반집 그 노론에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이었는데도 과거 시험 보는 거를 거부하고 이 오랑캐 땅에 가가지고 오랑캐를 열심히 이제 보고 관찰하고 쓴 기행문을 남기고 이 청나라 거를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완전히 좀 주류에선 벗어난, 예. 자, 그런 생활을 했고, 평생 관직 생활을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정조라는 왕이 박지원을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초시에만 급제하고 복시에 급제를 못한 사람인데도, 그 지방에 습도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지원이 막, 그 사또 자리에 또 올라가가지고 백성들 모아놓고 또 여러 가지 뭐 수레바퀴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아무튼 뭐 얘기를, 정치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정조 죽은 다음에 박지원은 이제 후원자가 없어지면서 관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죽게 되는데, 그 박지원의 손자 누구? 네. 박 교수는 자기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이 박 교수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역관 누구? 오경서, 그리고 한의사였던 유홍기. 자, 박 교수는 벼슬이 좌의정에 올라갔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과거도 급제하고. 자, 근데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자기 사랑방, 손님 맞이하기 위한 사랑방에 모아놓고, 막 지구본 같은 것도 사서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을 개화론자, 개화파라고 불렀어요. 외국과 무역해서 개화하자. 통상개화론자. 그 통상개화론자의 성국격, 제일 조상님 되는 인물이 누구다? 박지원의 손자예요. 유홍기. 몇 명은 더 쓸까요? 박 교수의 제자. 유명했던 사람. 김옥균. 네. 박영효. 네. 서광범. 서대필. 김옥균 안동김 씨예요. 박영효 철종의 사위예요. 서광범, 서재필 다 과거 시험 급제한 사람.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16살에 과국제예요.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당시 메이지 유신이랑 개혁을 해서 막 근대적으로 군사개혁해서 사관학교 같은 걸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2년 동안 장교로도 복무했던 사람이에요. 일찍이 과거 독재한 다음에 일본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돌아와서 일본의 문화, 일본의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들을 보고 배워온 그런 지식인들. 누구 밑에서 배웠다? 자, 그 박 교수에게 여러 정보를 가져다 준 역관이 누구이기도 하다? 오경석이다. 이 오경석의 아들은 오세창이란 사람인데 나중에 사람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얘기했던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격이었던 인물이 이 오세창이기도 해요. 자, 서얼들은 서자와 얼자 첩의 자식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세길이 다 막혀 있었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정조 무렵에 모여가지고 상소를 올려요. 자, 통청. 여기서 청은 청요직을 얘기해요. 청요직. 청요직은 3사의 대간직을 얘기해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기억나죠? 훈계는 낮지만 왕이라든지 신하들을 비판하거나 탄핵할 수 있어서 자, 보통은 고위 관리로 올라가려면 이 3사의 청요직을 거친 다음에 병조판서, 이조판서, 영의정, 좌의정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세하려면 여길 거쳐야 되는데 서울들한테는 이 청요직이 허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정조 때 청요직에 허용은 하진 않지만 정조가 만들었던 그 왕립 도서관이면서 개혁의 중심기구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이제 이 서얼들이 지명돼요. 유득공, 이덕무, 박재각 한 명 더 하면 서이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조의 F4, 판타스틱 4, 정조의 내 남자, 네. 규장각 4검서라고 불렀어요. 규장각의 몇 검서? 자, 농민들은 돈을 좀 벌었다 하면 더 이상 평민이라고 불리기 싫어요. 그리고 평민들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항상 상자 써가지고 상민이라고 했는데 이 상민을 그냥 곱게 승민이라고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더 많이 불렀을까요? 상민들을 상놈이라고 불렀다고. 여기다가 된소리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쌍놈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 양반 쌍놈 그 구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쌍놈 할 때 쌍놈이 상놈, 상민을 얘기한다고. 네. 쌍놈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자,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 이러면은 대부분 다 공명첩을 사들이거나 족보를 위조해가지고 양반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네. 그죠. 양반들도 이제 비꼬죠. 예를 들면은 박지원이 양반전이란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는 강아지죠. 개는 준양이래요. 네. 근데 양반은 몇 냥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찍어봐. 양반. 개는 두 냥이고 양반은 몇 냥이라고 그랬을까요? 박지원이. 개는 양반은 1.5냥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 깔보는 건 맞아요. 깔보는 거 맞는데 어떤 근거나 논리로 양반은 개보다 못하는 그 맞아요. 그 맞는 얘기인데 왜 양반을 1.5냥이라고 그랬을까요? 양, 한 냥이죠. 반, 반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양반을 1.5냥이라고 그랬어요. 개보다 못하다는 걸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박지원이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과거 시험장 들어가서 백지로 내고 들어온 거에서 벌써 알 수가 있죠? 그 양반 기성사회, 과거 급제해가지고 관직 진출한 다음에 막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 염증을 느꼈고, 네. 그래서 양반이랍시고 이제 허세 부리거나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면서 끼침이나 하고 이렇게 위세 부리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공격한 거예요. 자, 노비들은 공을 세우면은 천민에서 면해줘요. 네. 근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쟁이 있었을 때만 전쟁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납속 광해군이 너무 재정이 부족하니까 곡식 일부 내면은 노비들도 노비에서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일 많은 노비에서 벗어나는 방법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노비들 가만 냅두면 되겠어요? 재산인데? 그럼 양반들은 노비들을 잡겠죠. 자, 이 노비들을 잡는 사람들을 추노라고 불렀어요. 추노. 추노는 노비라기보다는 노비 사냥꾼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은 이 상민들, 평민들이 많았죠. 추노 드라마도 했었죠. 노비를 잡는 그 관청도 있었는데 노비 추쇄도감이라고 있어요. 추쇄도감. 못 잡으면은 못 잡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보통 잡아오죠. 사람이
어디든 가면 흔적이 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오죠. 잡아오면은 어땠을까요? 잡혀온 노비들은 보통 매를 많이 맞고 네,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더 가혹한 처지에 시달리다가 금방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엄마나 아빠나 한 명이 천민이면 자식도 바로 천민이 되죠. 근데 영조 때 어, 천민이 많아지면은 천민한테 세금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양민이 돼야지, 상민이 돼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양민, 상민이면 엄마 신분을 따라가게 했어요. 남자가 노비인데 여자가 이제 양민인 경우에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엄마 신분을 따라가게 하는 무슨 법? 노비 종목. 점점 양반은 많아져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상민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자꾸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노비로 전락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중간층이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자 순조 때 정조 죽자마자 순조 때 공노비 나라에서 데리고 있는 노비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풀어줘 버려요. 이게 분명한 무슨 그 궁녀나 무수리들은 궁에서 일하는 데리고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관청에서 데리고 있던 그 남자 노비들이나 뭐 여자 뭐 그런 노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평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음, 갑오개혁 때 마침내 노비 제도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 개인이 데리고 있는 무슨 노비 제도도 사노비 제도도 이때 폐지가 된 거예요. 자, 봐봐. 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축구팀 들어봤어요? 그 팀도 잘하죠. 자, 실력이 축구 붙으면 비등비등하죠. 자, 뭐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둘 다 잘하는 야구팀이죠. 두산 별로야? 두산 팬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다 잘하는 팀들, 두산도 잘했었어요, 예전에. 왕조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막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어, 자, 이제 뭐 야구, 네. 2루수가 송구를 해서, 자, 1루수가 공을 받았어요. 자, 1루로 뛰어오던 주자가 베이스를 이제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공이 먼저 도착을 했는지, 1루수가 베이스를 먼저 밟았는지, 그쵸,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때 세이프인지 아웃인지를 누가 판단해요? 심판이 판단하죠? 그죠? 요즘에는 또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또 생겼죠. VAR이라고. 근데 암튼 결정적일 때 그 경기의 결과,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이죠. 자, 이 심판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그런 큰 경기에선 더 강조가 되겠죠? 조선시대에 지방에 원래부터 대대손손 양반이었던 집안 사람들이 있었고, 뒤늦게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를 위조하거나 혹은 관직을 사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짝퉁 양반들이 공존하게 돼요. 자, 너희들이 원래 집안이 대대손손 양반이었는데 갑자기 저 쌍놈들이 돈 좀 벌더니 양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뒷짐지고 다니고 그리고 서원이라는 그 교육기관에 양반으로서 이름을 등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너희들 허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저 짝퉁이. 자, 그래서 이 원래 기존의 양반들이랑 새롭게 신분을 세탁한 양반들끼리 자, 그쵸, 싸워요. 자, 싸우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우는데, 가장 제일 이들이 싸웠던 그 중요한 안건은 뭐였냐면, 조상 묘자리 쓰는 거. 보통은 대대손손 그 양반 집안인 가문들이 좋은 땅이라는 땅들은 차지하고, 거기다가 자기 조상님들 잘 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돈 좀 벌었고, 이제 양반 행세하게 된 그 새로운 양반들이
자기들 아무튼 그 조상들도 잘 모셔놔야지 자기들 위세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명당 자리를 놓고 옛날 양반들이랑 지금 양반들에게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골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불러가지고 향전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 어, 얘기해봐. 왜 이렇게 이런 역사에서는 왜 이렇게 양반이 조금 뭔가 너무 얄밉게 가진 사람들이. 자, 봐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등비등하고 상황이 애매할 때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손들어주는 심판의 역할이 강화된다 그랬죠. 그죠? 심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짜 양반, 진짜 양반이 서로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 중간에서 누가 승하고 판정승하고 손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비.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 사또죠, 사또. 자, 지방에서 가짜 양반, 진짜 양반 싸울 때 누가 진짜 양반인지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또라고. 이 사또를 한자로는 수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우두머리 수령이란 말이에요. 양반들이 진흙탕 싸움할 때 점점 뭐는 강화된다? 사또의 권한은 강화되는 거야. 누가 진짜 양반인지를 판가름해주고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 관권이 점점 강화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방의 사또나 향리들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조선에서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CCTV도 없고 매번 암행어사 보낼 수도 없고 그랬다 그랬죠? 점점 이 사또들의 권한이 지방에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사또 자리 그 임기 1년 하면은 얼마 된다 그랬어요? 3억이라 그랬죠, 3억. 3억 주고 사는 거예요, 사또 자리를. 그럼 3억 주고 사고 들어가가지고 뭐 뇌물 받거나, 어, 그리고 세금 많이 거두거나 돈 좀 뽑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만연했다. 자, 그 넘어가서 요금 58페이지만 보고 마칠게요. 봐요. 19세기 상황이에요. 요때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반남 박씨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조선 전 인구. 자, 조선 후기 19세기 때 조선 전 인구가 등록된 거는 1000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실적으로 파악한다면 15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의 5분의 1, 뭐 많게는 3분의 1 정도였다는 건데 그 중에서 그 10만 명도 안 되는 소수의 양반들이 조선의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9.9%, 0.1%의 양반이 모든 땅들이나 좋은 것들, 관직은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양반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구조가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아까 무슨 조선이라고 해서 세 글자로 자조적으로 헬조선이었다 그랬죠. 자, 농민들이나 혹은 정치에서 밀려난 그런 아웃사이더들은 어떻게 그 세상을 뒤집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고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랬는데 정씨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밀 기록을 비기라고 불렀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비기책이 정감록이었다. 자, 왜 정씨였을까요? 정도전 전에 또 누가 있어요? 정씨 인물 중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선조 때 또 정열이 밀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름 때문인지 정씨가 새로 왕이 된다. 자, 이런 예언들이 돌게 돼요. 이거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이거 뭐죠? 두 글자로? 영모죠. 자, 말세가 도래해가지고 이 세상이 망할 거야. 그리고 왕조가 바뀔 거야. 미륵 부처는 불교에 있는 여러 부처 중에서 56억 년 미래에 와가지고 자, 세상을 구해준다는 부처예요. 네. 근데 이 미륵 부처가 이제 현세에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해 줄 거란 거예요.
이거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1000년 전에 누가 있었어요? 외눈박이. 예. 궁예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선 말기에도 유행하게 되고, 당시 청나라, 명나라 왔다 갔다 하던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이라고 소개된 학문이 있죠. 서양의 학문. 처음엔 학문이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무슨 종교? 천주교죠. 천주교는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그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억압받던 사람들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을까요? 노비들한테도 인기 많고 그 상놈.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겠죠. 조선은 완전히 남자 중심의 사회죠. 여자들. 그리고 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게 된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십자가 같은 것들 몰래 몰래 가지고 이제 아녀자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렇게 민중의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천주교가 가장 문제였던 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유교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예법이 있어요. 일단은,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봐봐, 요거. 관, 혼, 상, 제. 인간이 살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예법 가운데 네 가지거든요. 자, 여기 관이 뭘까요? 관. 관례. 이 관이 무슨 관자일까요? 사람이고. 갓이에요, 갓. 조선 선비들 뭘 썼어요? 갓을 썼죠. 네. 갓을 쓰기 전에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묶어요? 어떻게 묶죠? 그래서 이렇게 똥머리로 묶죠. 그걸 뭐라 그래요? 상투라고 하죠. 상투 툰다 얘기 들어봤어요? 조선시대 어린아이들 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머리 어떻게 해요? 댕기머리에서 길을 내죠,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닦고 다니잖아요. 그거 머리카락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그러니까 신체 뭐 털럭 하나까지도 다 부모님이 준 거라서 효를 강조하는 조선에서는 이걸 함부로 못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평생 기르는 거예요. 손톱은 깎죠. 손톱은 가위로 깎아요. 이게 너무 길면 불편해지니까. 위생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머리카락은 깎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댕기머리를 기르다가 이 관내, 이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보통은 이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보통 하는데, 요 관내를 치르면서 상투를 틀어요. 그리고 이거를 망건이라는 거 이마 이렇게 꽉 조여주는 그 망 있죠. 이거로 묶은 다음에 여기다 위에 갓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여자는 상투를 틀지 않고 뭐를 올린다고 하죠? 그쵸? 비녀를 꽂으면서 머리를 올리죠? 자, 여자 비녀 개자 써가지고 여자는 관례라고 안 하고 계례라고도 해요. 계례. 비녀 개자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더 나이가 차면은 뭐 해요? 집안 어른들의 그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혼례, 결혼. 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뭐 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견례예요? 조선. 장례를 지내죠. 장례 지내는 거 초상 치른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초상을 치른다 할 때 그 상이 이 상자예요. 상례를 치르는 거야, 상례. 자, 그리고 혹시 너희 장례식장 가봤어요? 장례식장이라고도 하는데 빈소라고도 하는데 들어봤어요? 빈소. 이 상례를 빈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빈례를 치르는 장소라고 해서 장례식장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빈소라고도 불러요. 빈소.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가 아니죠.
헌법에 의해서 굴러가는 법치국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망한 지 벌써 10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교 예식 같은 것들 예전보다 희미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차리고 그 손님들 맞이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근 뉴스 보니까 점점 안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무빈소 장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차리는 거예요, 안 차리는 거예요? 빈소를 안 차리는 거예요. 그쵸. 가족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바로 그 장의사나 이런 분들한테 화장을 맡겨가지고 가족끼리 바로 그 시체를 태운 다음에 뼈가루 이런 거 얻어가지고 바로 이제 뿌려주고 납골 땅에다 안치하고 장례식 손님을 맞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죠? 이 빈례를 꼭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빈례 설 때 이 장례를 주관하는 대장이 누구예요? 큰아들이라 그랬죠? 그 큰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상례의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날을 기일이라고 불러요. 기일. 그 부모님 돌아가신 날 매년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치러야 되죠. 제사 음식을 마련해 놓고 부모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묵념해야 된다고. 절하고. 그거를 제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례랑 혼례가 합쳐져요. 성인식 따로 하고 결혼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이걸 한다고. 아니면 결혼하기 직전에 상투를 튼 다음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좀 뭐랄까 꼿꼿하게 이런 거 다 따지는 양반 가문에서는 관례 혼례 따로 하긴 하는데 점점 관례 혼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쳐져요. 그리고 유교 문화가 점점 약해지면서 요즘에는 관례 이런 거 없죠. 그래도 혼례랑 상례는 여전히 하죠. 그리고 점점 요즘에 희미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제사 요즘에 잘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는 집안 많죠. 예전에 명절 때 모여가지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반드시 웬만한 집은 다 제사를 지냈어요. 요즘에도 지내죠. 지내는 집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안 지내는 집도 꽤 많아졌죠. 자, 천주교가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뭐를 거부했다? 제사를 거부했어요. 자, 아까 우리 윤지충,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 정조 때 부모님 신주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태워버렸다 그랬죠? 난리가 났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정조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정조 죽고 나서 예순대비가 수령청정을 할 때 노름 벽파에 의해서 무슨 박해가 일어났다? 신유박해. 여기 연루돼서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 죽었고 정약용이랑 정약전은 유배를 갔다 그랬죠? 요거 뒤에 이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비단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좀 와서 이렇게 접수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못 받았어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황사영은 능지처참이 돼요. 영모로. 자, 동학 중요하죠. 경주의 몰락 양반, 경주의 잠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했어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자,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쌍놈이고 누구는 천민, 개돼지 잡는 백정이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사람은 곧 하늘같이 다 높여야 된다. 인내천. 자,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왜 이름을 동학이라고 줬을까요? 천주교는, 맞아요. 동양의 종교다. 이렇게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짓긴 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여기. 네. 서학은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학이랑 같지만 제사를 거부하고 동양의 전통을 무시했죠. 우리는 이거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학이에요. 혹세무민, 세상을 혼란시키고 백성을 속였다라는 죄로 흥선대원군 정권 때 집권기에 최재우가 한양으로 끌려와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최재우는 처형당했지만 최재우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동학을 계속해서 믿고 퍼뜨린단 말이에요.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라는 사람 노력. 이 사람 별명은 최보따리. 뭐야? 뭔데? 어, 뭐? 그렇죠.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학문이죠. 아니, 종교죠. 나라 바깥에서는 다른 모양의 배. 이는 다르다. 양은 모양 양자예요. 다른 모양의 배들. 조선은 돛 달고 나무로 만든 배가 사람들 인식에는 일반적이었는데 철갑을 두르고 막 검은 그 연기를 내뿜으면서 대포 같은 것들로 무장한 굉장히 좀 빠르게 다니는 무시무시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19세기. 영국 배, 프랑스 배, 미국 배, 이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배들을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 이양선, 다른 모양의 배예요. 자, 농민들은 세도 정치에 못 살겠고, 자, 이 관리들 수탈,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농민들의 소극적인 저항. 벽에다가 나쁜 정치인들 이름 적어놓고 여기다 붙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벽서. 그리고 더 큰 어떤 이런 뭐 이렇게 관리들 잘잘못을 비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액자에 껴가지고 이것들을 이런 건물 이런 데다 걸어 놓는 거예요. 걸 괴짜 써가지고 괴서. 소청은 부탁하는 거예요. 아, 저 세금 좀 그만 내게끔 해주세요. 좀 뭐랄까 좀 지주 찾아가가지고 소장료 좀 줄여주세요. 부탁하는. 근데 이런 거로 바뀌어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홍경래의 난 몰락 양반이었죠. 세도 정권 북구 순조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 그리고 반남박씨 박종경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평안도는 여기 있죠. 여기 조선 사람들이 중국 가는 길목에 있는데 중국 사신 접대비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갔어요. 세금은 많이 걷어가는데 예전에 여진족들 살던 땅이라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자가 이 평안도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그냥 평안도 산다는 이유로 그냥 알 수 없이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차별했다고. 자, 여기에 대한 반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평안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는 가난한 농민들, 상인들, 광산 노동자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가담을 했어요. 처음에 가산에서 봉기한 다음 잘 나가다가 광군에게 한 번 싸움에서 크게 지면서 정주성에 포위되고 정주성에서 1년 동안 버티다가 전멸당해요. 하지만 이때 홍경래의 시체를 못 찾아요. 그래서 홍경래는 살아있다라는 전설이 민간에서 떠돌기도 해요. 임술농민 봉기는 철종 죽던 해 마지막 해에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특히 이 환곡 곡식 대여제도 있었죠. 높은 이자로 황국을 고리대처럼 운영하면서 백성들을 쥐어짜니까 자 유계춘이라는 몰락 양반 주도로 진주성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백낙신을 쫓아내요. 자 이렇게 해서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자 정부의 대응 방안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자. 삼정 무슨 청? 삼정이정청이 만들어지고요. 암행어사가 자주 나가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라는 관리가 가거든요. 이때 진주 임술농민 봉기의 안핵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누구였다? 박규수였다. 이 박규수는 근현대사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박지원의 손자이면서 통상개화론의 선구자 그리고 진주 임술농민 봉기 당시에 안핵사로 가가지고 자 사건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파악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만 더 쓰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들어봤나? 이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 배예요. 이 미국 배가 평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평양 감사, 평양의 책임자가 박규수였는데 정중하게 돌아가라 그랬어. 근데 제너럴 셔머노가 돌아가지를 않고 막 조선 사람들 잡아가지고 위협하고 그 조선 그 초가집이나 민가들 있죠. 여기다가 막 불을 지르고 약탈했단 말이에요. 열받은 평양의
그 박규수와 평양 관리들, 백성들이 제너럴 쇼먼의 불화살을 쏴가지고 이걸 태워버린단 말이야. 미국 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요, 실페이지 26, 실페이지 26, 28, 넘어갈게요. 실페이지 25, 19페이지 27, 넘어가세요. 30페이지 24, 26, 28, 넘어가세요. 42페이지 23, 넘어가세요. 55페이지 26, 27, 네, 넘어가세요. 저 30일, 56페이지 30일, 67페이지 28, 여기까지.